정말 너무하는구나. 너는 아픈 시어미는 보이지 않고 그저 너의 딸만 걱정하는 거니? 그렇게 자식 걱정하는 어미가 집은 그 꼴로 만들어 놓고 매일 술만 먹는 거야? 어머니, 아이 좀 봐주셨다고 유세 부리지 마세요.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긴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시니 알 수가 없으시겠죠. 어머니가 생활비를 보태주시기만 하셨어도 저도 애 잘 키울 수 있다고요. 기회를 줘도 잡지 못한 건 너희들이었어? 아무것도 없는 너를 받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저를 들이신 건 어머니 아버님의 선택이셨다고요. 아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박 시어머님 부부가 겪으신 아들 내외와의 기막힌 사연, 인생라디오에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급하게 치르게 된 외동아들의 결혼식 준비로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렇게 갑자기 할머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손꼽아 기다린다는 손주를 보게 되어 기쁜 것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데려온 아들의 여자친구의 배가 볼록한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나 얘랑 결혼할게. 뭐라고? 뭘 안다고? 얘가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빨리 결혼해야 해. 지금 뱃속아기 7개월이야. 박 씨는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하도 자주 바뀌는 아들 녀석이라 누구를 제대로 데려와서 인사시켜 본 적도 없지만 처음 보는 아들의 여자친구 모습은 조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야한 옷차림만의 배는 정말 누가 봐도 임산부였습니다. 박 씨는 순간 목덜미에 전기가 오는 듯 휘청했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닌 아들놈이라고 해도 이번 일은 평생 책임져야 할 중요한 일륜지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한숨만 푹푹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산만한배를 하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걱정하던 찰나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알지? 엄마가 아빠한테 잘 좀 얘기해봐. 넌 그걸 아는 녀석이? 박 씨는 정말이지 아들 등짝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서둘러 집을 나가고 박 씨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도 이 상황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번 일은 아들이 다른 사고를 쳤을 때처럼 남편 모르게 박 씨 혼자 해결할 수도 없었고 길은 오직 하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편 최 씨는 아들에게는 엄한 아버지이자 박 씨에게는 가부장적인 남편입니다. 자수성가를 사람이라 공짜 좋아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무척 한심해하고 원리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의 가치관을 깨는 사람은 항상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를 때려서 박 씨가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남편 모르게 합의금과 함께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해 겨우 해결을 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자 박 씨와 아들에게 한바탕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상대방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들이 아드님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 같은데 합의를 왜 해주십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시오. 하며 오히려 합의를 취소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라고 아들이 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아들에게 쏟는 사랑은 질식할 정도로 많았고 그 지나친 배려에 아들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박 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그렇게 아들을 과잉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2명의 아이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도 한번 보지 못하고 뱃속에서 그대로 하늘로 간 2아이를 박 씨는 아직도 가슴에 묻어두었을 테니 아마도 그 마음을 아들에게 모두 쏟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손귀한 집안의 아들이기까지 했으니 흙 한 번 밟아보지 않고 컸다는 것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금지옥엽 세상의 모든 좋은 것만 보고 듣게 하고 싶은 박 씨의 마음과는 달리 아들은 점점 망나니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한들 화날 일이 안 날 것도 아니고 박 씨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럽시다. 무슨 일이길래 표정이 이렇게 심각한 거야? 박 씨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들여? 설마 이놈이 또 사고 친 거야? 여보, 진우한테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래서 처자는 어때 보이고?
소개까지 시켜주는 걸 보면 진지하게 만나고 있나 보네. 맞아요. 결혼 상대로 만나왔는데 늦게 소개시켜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는 최대한 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감싸는 건 그동안도 많이 해왔던 터라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왜 표정이 안 좋아? 당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 선물을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무슨 선물인데? 아유, 답답해라. 속 시원하게 좀 말해봐. 그게 어딨는데 선물은? 남편은 두리번거리면서 선물을 찾았습니다. 아기요. 뭐라고? 뱃속의 아기요. 임신을 했더라고요. 산딸이 3달밖에 안 남았어요. 박 씨는 두 눈을 질끔 감고 숨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면 불호령이 떨어져야 할 타이밍인데 웬일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감았던 눈을 살짝 뜨고 보니 남편은 아마도 박 씨가 그날 느꼈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인 듯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초 뒤에 화산은 터졌습니다. 당장 이놈 들어오라고 해.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남편은 화를 냈다가 체념을 했다가 괴로워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 남편은 아들이 거실에 들어오는 시간조차도 기다리지 못하고 현관으로 성큼성큼 갔습니다. 너 뭐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들으셨죠? 저 결혼식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너는 순서라는 것도 없는 게냐? 그리고 7개월이나 되었을 때까지 말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말을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이놈이 뭐가 어째? 엄마 말로는 오래 연애했다던데 어떻게 만났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계획은 있는 게야. 아들은 도와달라는 듯 박 씨를 보았습니다. 박 씨는 무조건 빌어라는 듯 눈빛과 입모양을 아들에게 보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거실로 가서 진우 말을 좀 들어봐요. 집안은 다시 고요함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올라온 화를 내리고 나니 진이 빠진 모습이었고 아들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들 상황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구하고 있는 이른바 백수였고 모아둔 돈은 물론 없거니와 결혼할 여자친구도 직업이 없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해서 몇 번 만났다가 얼마 전에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리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엄마라고 해도 모든 사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당히 아들이 둘러대고 있는 중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거라. 네? 이놈아, 그럼 네 섹시될 사람을 결혼식장에서 보란 말이냐? 아, 네네. 주말에 바로 데리고 올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혼자 들지도 못할 만큼 장을 봐와서 식탁을 가득 채울 만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새 식구가 될 사람이 그것도 2명이나 오는데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불호령을 내릴까 노심초사였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듯 소파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초조해 보였던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생전 안 하던 다리를 떨며 힐끔힐끔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여자친구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 벌떡 일어났고 어색하지만 자꾸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우리 남편도 이제 많이 쇠약해졌네. 손주가 좋긴 좋구나. 하며 모두에게 식사를 청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도대체 얼마만인지 박 씨와 남편은 아들에게 호통을 친 것이 무색할 만큼 미소를 지으며 아들 여자친구의 밥그릇 앞에 반찬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아한 옷차림에 말수도 적고 몸이 무거워 힘들 텐데도 반듯하게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박 씨도 아들의 여자친구가 처음에 보았을 때와 다른 분위기라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식을 서둘러야 할 텐데 상견례를 어서 해야겠구나. 사돈댁과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 많을 테니. 아버님,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두 분 모두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상견례는 생략했으면 하세요. 도와주실 형편도 안 되시고요. 모든 건 아버님 어머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세아가. 곧 결혼할 테니 세아가라고 부르마. 입덧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힘들었겠구나. 그럼 결혼식은 간단하게 하고 보자.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살굿이 시급하구나. 보니까 너희 둘 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을 생각을 한다면 아이 키우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내가 살 곳은 마련해 주겠다. 아빠, 집은 당연히 해주는 거지. 뭐가 그렇게 거창하세요? 어디에 몇 평 해주실 건데요? 전 한강 근처에 아파트가. 진우야,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눈치 없이 말대답을 하는 아들을 박 씨는 조용히 하라는 듯 불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모든 걸 물리려고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은 박 씨 부부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2층에서 신혼집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마침 2층에 전세를 줬던 세입자가 만기가 되어 나간다고 하고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 해서 마땅한 곳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며느리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도 아기를 봐줄 사람도 박 씨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박 씨는 요즘 많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결혼식장은 배가 많이 나온 며느리를 위해 전통혼례로 예약을 하였고 혼수도 박 씨와 며느리가 함께 보러 다녔습니다. 요즘은 결혼식 전 아이는 최고의 혼수라고 했던가요. 며느리는 정말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남편은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와 혼수를 보러 다니면서 며느리의 씀씀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최고 좋은 제품으로 고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이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박 씨에게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에게 세아가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비용이 정해져 있단다. 마음은 다 사주고 싶지만 차차 늘려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꼭 필요한 가전제품 몇 가지와 식기 세트만 사는 걸로 하자. 어머니, 요즘 로봇 청소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식기세척기도 필요하고요. 그거 산 거 아버지가 아시면 우리 다 쫓겨나. 나온 김에 밥 먹고 어여 들어가자. 박 씨는 밥을 먹으면서도 투덜투덜하는 며느리가 얄미워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은 무사히 끝나고 아이들도 신혼집에 들어와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같이 물건을 사러 다니는 동안 잘 알았기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빨리 아이들을 자리 잡게 해서 독립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진우가 자리를 영 못 잡네요. 당신이 일자리를 알아봐주면 안 될까요?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당신 아직도 진우한테 용돈 주고 있어. 지금 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용돈을 줘. 그러니 애가 일할 생각을 안 하지. 일 구할 때까지만 밖에서 굶고 다니지 말라고 밥값 조금 준 거예요.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곧 애기도 나올 텐데 어휴. 추천해줬다가 어디서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남편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칠 뒤 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인데 처음 석 달은 수습기간으로 창고에서 일을 배우고 그 뒤론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사무직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연봉도 좋고 일도 안정적이라서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럼 내 직급은 뭔데요? 직급이 뭐긴 뭐냐. 당연히 사원이지. 그것도 신입사원. 내 나이에 신입사원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쪽팔리게. 적어도 대리 정도는 달아줘야지. 아빠 그 정도 능력 없어요? 그리고 나보고 나보다 어린애들한테서 일을 배우라고요? 이놈 자식이 네가 쪽팔린 걸 알긴 아는 게냐? 여태 남들 일할 때 넌 뭐하고 근한 경력 하나 없는 게냐? 네가 대리로 가서 할 줄 아는 게 뭔데? 잔말 말고 당장 출근해. 싫어요. 다른 곳 알아봐 주세요. 아빠 회사로 가도 되잖아요. 거기 높은 자리 하나 주세요. 내가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회사를 네가 말아먹으시겠다. 어디를 가든 넌 수습사원부터야. 알아들어? 여보, 지금 이 순간부터 저놈한테 한 푼이라도 주면 당신도 생활비 없을 거요. 아들은 결국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다는 소식에 일하고 있던 남편도 요리를 하고 있던 박 씨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는 얼마나 예쁘던지 천사가 있다면 아마도 꼭 이런 모습일 거라고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옆에서 코를 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우는 거예요? 울긴 누가 온다고 그래? 피곤하니까 자꾸 하품이 나네. 박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2층 집을 쓸고 닦고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았습니다. 아기 침구며 장난감도 모두 세척해놓고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집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과일이며 쿠키며 무언가를 꼭 사가지고 와서 며느리에게 직접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손주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박 씨에게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취직한 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동료를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료는 고소장을 집으로 보냈고 아들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소식을 듣고 소개해준 지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네 정말 미안하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네. 나만 벌 받았어야 하는데 자네한테까지 큰 피해를 주고 그 애써준 마음까지 내가 상처를 줬네. 면목이 없네. 피해 보상이든 어떤 것이든 요구를 해주게. 내가 다 들어주겠네. 진심으로 미안하네.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런 사이였는가? 자네 아들이면 곧 내 아들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게 왜 자네 잘못인가? 자네랑 재수 씨 그렇게 고생한 거 다 아는데.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법이네. 남편의 진심 어린 사죄로 일은 수습이 되었고 고소장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이라고.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너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친 게냐? 네가 그러고도 아비가 될 자격이 있는 놈이야.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는 말이다. 앞으로 뭐 먹고 살 건데 네 처랑 아기는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냔 말이다. 이제 너가 뭐라든지 난 신경 끊으마. 너 알아서 살아라. 남편은 화가 오래갔습니다. 박 씨 역시 아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다 생각했던 아들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은 1층으로 내려와 혼자 있는 박 씨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뭐 잘못이라도 빌려고? 엄마까지 왜 그래? 인서가 이제는 철 좀 들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엄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나는 장사 체질인 것 같아. 사실은 친구 가게에서 도와줄 겸 좀 해봤는데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다 나와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대. 누구나 할 수는 있겠지. 아무나 잘할 수 없으니까 문제지. 아니야, 터만 잘 잡으면 수익은 보장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알아봤는데 좋은 자리가 나왔어. 이거 놓치기 아까운 자리인데 자리가 너무 좋아서 늦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좀 설득해서 가게 보증금하고 창업 비용 좀 만들어주면 안 돼? 내가 꼭 갚을게. 어차피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창업 비용은 1년이면 뽑는다던데? 박 씨는 아들이 헛바람 든 것은 아닌가 생각했지만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한 것도 처음이고 지금 당장 실업자인데 앞으로 취업은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막막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즈음 손주를 보는 순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에게 아들이 했던 말에 살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깟 놈이 무슨 장사냐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이내 마음을 여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잘 알아본 것이냐? 사업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겉멋만 들어서 하다가는 금방 쪽박 차는 게 사업이야. 아들이라도 그냥 돈을 내어줄 수는 없다. 사업 계획서 작성해서 가져오고 조건은 매달 100만 원씩 3개월 뒤부터 갚거라. 만약 너가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원금은 갚아야 할 것이야. 그러니 책임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거라. 차용증은 내가 준비하마. 아빠, 무슨 차용증까지 써요? 아, 알았어요. 아들은 남편에게서 사업자금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로 줬을 리가 없겠지만 할아버지가 된 후로는 많이 바뀐 남편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아들은 행동이 예전과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허영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쇼핑을 매일 하는 듯 했고 술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집안 꼴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같이 장사 준비를 해야 한다며 아이를 매일 박 씨에게 맡기고 돌아다니고 있었고 육아는 물론 2층 아들 집의 청소와 빨래까지 하느라 박 씨의 몸은 많이 고단해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뿐더러 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있으니 손목이니 허리니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빨래 더미에서 분리세탁을 하려고 빨래를 고르고 주머니에 물건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떤 바지에는 돈이 들어있었고 어떤 바지에는 라이터도 들어있고 어떤 바지에는 영수증도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얘들은 주머니 좀 확인하고 놔두지. 이렇게들 정신들이 없구나. 하며 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장의 영수증은 죄다 값비싼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중에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일까요?
예전에 아들이라면 그러고도 남겠지만 이번엔 진심일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래도 확인은 필요했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먼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같이 안 왔니? 네, 볼 일이 남았다고 해서 저 먼저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양손에는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너희들 가게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야? 언제쯤 오픈하는데? 글쎄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보통 몇 개월씩 걸려요. 지금 수입이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 뭘 그렇게 많이 사왔니? 어머니 정말 피곤하게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지 좀 마세요. 다 쓸 돈이 있으니까 사왔겠죠. 박 씨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세아가 빨래하려다 주머니에서 이런 것이 나왔단다. 박 씨는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영수증을 낚아채며 어머니, 왜 이렇게 경우가 없으세요? 아무리 어머니가 살림을 도와주신다지만 이렇게 남의 주머니까지 뒤지시는 건 아니지 않아요? 뭐라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그렇게 못마땅하면 이제부터 청소니 빨래니 네가 하거라. 제가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프라이버시는 지켜달라고요. 박 씨는 씩씩대며 손주를 데리고 박 씨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다시는 청소를 해주나 봐라. 고양 것. 박 씨는 아들이 들어온 걸 보고 아기도 집으로 데려다 줄 겸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청소하다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고액의 식사 영수증도 있고 물건도 많이 샀던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산 거니? 아, 그거? 요즘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접대도 해야 하고 옷이 또 명함이잖아. 깔끔하게 갖춰 입어야 하고 이것도 일종의 투자야. 아빠가 창업비를 줬는데 왜 또 투자를 받아? 엄마가 잘 모르는구나? 받을 수 있으면 왕창 받아서 확장시키는 게 좋은 거야. 어휴, 엄마가 뭘 알겠어. 엄마는 신경 끄시고요. 그리고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나 마세요. 박 씨는 아들놈까지 자신을 그저 파출부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요? 정말 끼리끼리 논다고 어떻게 저렇게 두 부부가 똑같이 버릇이 없는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한동안 2층 집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외출할 때 손주를 집에 데려다 주면 손주만 돌보아 주었습니다. 대부분 아들 부부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손주도 박 씨가 데리고 자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엄마, 우리 나갔다 올게. 그리고 이제 그만 화 좀 풀어. 우리가 미안하대도 다시 우리 집 정리 좀 해줘. 응?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나도 집사람도 기절이야. 이놈아, 매일 술 먹고 다니니까 그러지? 술 좀 그만 먹고 다녀. 아이와 시간도 좀 많이 보내고. 엄마, 우리 딸은 놀아주는 아빠보다 돈 많이 벌어다주는 아빠를 더 좋아할 거야. 으휴, 너 진짜 언제 사람 될래? 박 씨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들을 보고 있자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게다가 아들과 똑같은 여자를 만나서 둘이 세트로 저러고 있으니 여간 속이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2층 아들 집의 상태가 궁금하기도 하고 손주의 침구가 깨끗한지도 봐야 했기 때문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냄새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뭉치와 더 경악할 것은 손주의 침구에 묻은 음식물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며 호언장담을 했건만 어느새 박 씨는 두 팔을 걷어올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깨끗해지면서 마음도 정화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차례 청소를 하고 나니 개운한 것도 잠시 박 씨는 목이 따끔따끔한 것이 감기가 오려는 것인지 계속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남편에게 돈을 받아간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게조차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석 달 뒤부터는 100만 원씩 받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잊어버리고 보내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건지 박 씨는 걱정하면서 아들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올라가는데 현관문이 닫히지 않은 것도 모르는 채 다급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번 건 확실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최소 5배는 오른다고 해서 형님만 믿고 전 재산 다 넣었는데 지금 계속 하락세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원금 중에 10%도 안 남았어요. 계속 이러다간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 이거 창업자금으로 받은 거라 날리면 저 아빠한테 진짜 죽어요. 형님. 여보, 형님이 뭐래? 응? 말 좀 해봐. 지금 남은 거라도 일단 빼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쓸 돈이라도 챙겨야지. 가만 좀 있어봐. 지금 빼면 그냥 다 버리는 건데 놔두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것마저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당장 이번 달부터 아버님한테 100만 원 안 보내면 분명 자세하게 물어보실 텐데. 우선 급한 불 먼저 끄고 봐야지. 우리 가게 차릴 돈으로 코인한 거 아시면 진짜 끝이야.
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었는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깨버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는 진작에도 생각했건만 이 정도로 바닥일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 어머니, 왜 남의 얘기를 함부로 듣고 그러세요? 뭐가 어째? 뭐를 잘했다고 끝까지? 박 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 아들의 등짝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네 아빠가 밤낮을 고생해서 청춘과 맞바꾼 돈인데 그걸 홀랑 네가 날리면 어떡하냐? 아빠 돈도 있으시잖아. 지금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이 정도로는 타격도 없으시면서 그냥 나 전세라도 해줬다 생각하면 되지. 이놈아, 그게 그거랑 같아? 너 사람 구실하라고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라고 너를 믿고 준 돈이잖아. 어떻게 그 믿음을 배신을 해, 이 녀석아? 뭐가 어째? 우렁찬 소리에 순간 집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길에 큰 소리가 나서 2층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너 다시 한번 말해봐. 아빠, 그게 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를 하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몽둥이를 찾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다 때려 부술 것 같은 남편을 박 씨는 두 팔로 잡고 말리던 중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고 있던 손주가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준 돈 얼마나 맞느냐? 지금 한 1,000만 원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2억을 줬는데 거기서 1,000만 원? 2억을 다 투자한 것이냐? 아니요. 1억은 투자하고 나머지 1억은 빚 갚고. 박 씨의 걱정과 예상대로 그 영수증들은 창업자금에서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빚 갚고 명품 쇼핑하고 비싼 음식들 먹으며 흥청망청 다 쓴 거니? 하며 박 씨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영수증들을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가게를 내야겠다고 한 건 사실이더냐? 그것도 거짓말이었느냐? 너 처음부터 투자하려고 돈을 받아간 게야.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 가게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투자 잘하면 몸이 힘들지 않고 돈을 몇 배나 벌 수 있는데 고생하면서 살기 싫어요. 이런 썩어 빠진 녀석.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남의 말만 덜컥 믿고 그 큰 돈을 투자를 한 게야. 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더냐? 남을 흘려봐야 감사함을 알고 그래야 행복을 아는 거지. 너는 그렇게 살면 행복하냔 말이다.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왜 그렇게 인생을 한심하게 낭비하면서 사는 게야. 너에게 기회를 줬다만 너는 너를 믿는 나와 네 엄마에게 사기를 친 거야. 그냥 사기꾼이라고. 남편은 말하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아들에게 쓴소리만 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고 한 번도 다른 아버지들처럼 믿어주고 응원해주지 못했던 것이 마음의 큰 한이었을까요? 남편은 진심으로 아들을 믿어보자 결심하고 큰 돈을 내밀었던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건 커다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남은 거라도 당장 가지고 오거라.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도 쫓아내고 싶지만 이 어린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부모랑 생이별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은 살게 해주마. 대신 둘 다 바로 119에서 매달 갚기로 한 100만 원을 내거라. 월세 안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 이번에도 어길 시에는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할 것이야. 당신은 애들이 쓰레기통에서 살던지 굶던지 절대로 올라오지 말고. 남편은 단호하게 말한 뒤에 박 씨와 함께 1층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과 박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너무 빠져서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서였는지 목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공장과 식당에 취직을 해서 이제야 좀 평범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박 씨는 홀쭉해진 아들이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정말로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남은 돈을 모두 받았고 백화점에서 산 물건들은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며 정리를 했습니다. 평온함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박 씨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손주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은 박 씨와 손주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랜 이후 사촌을 만났습니다. 박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웃도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유모차 드라이브나 할까요? 좋지요. 저기 가서 차도 한 잔 마십시다. 박 씨는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아이 육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진우 엄마, 목에 이게 뭐예요? 혹처럼 튀어나왔는데? 아, 이거요?
어느 날부턴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네요.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봐요. 모양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박 씨는 목에 생긴 혹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간 박 씨는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이 아니었으면 미련하게 놔뒀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갔는데 난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불편한 줄 알았더니 갑상선암이래요. 세상에 어쩌다 그런 병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보다 당신이 받아도 더 받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흔한 병이라고 합디다. 수술도 오래 걸리지 않고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해요. 박 씨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암이라는 단어는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수술날을 잡자고 하시는데 우리 손주는 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신이 아픈데 손주 걱정인 거요. 이젠 어린이집도 다니고 애들 퇴근할 때까지만 내가 보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걱정인가? 하하, 당신이 어떻게 보려고요? 아니, 이 사람이 당신 저번 모임 갔을 때도 내가 간식까지 잘 챙겨 먹인 거 잊은 거요. 박 씨는 갈수록 인자해지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동안의 환경이 남편을 매정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입원을 하며 며칠 회복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누워있으면서도 박 씨는 내내 손주와 집안일 걱정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수술을 한 다음 날 남편은 집에 있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가 안 보이는데도 어디 갔냐고 묻지도 않는구나. 피곤해요. 근데 어디 가셨는데요? 우리 애는 어쩌시고요? 걱정 마라. 손주는 나랑 잘 놀다가 지금 자고 있다. 엄마 어제 갑상선암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있다. 회복이 잘 되게 푹 쉬어야 하니까 집에 오더라도 엄마한테 뭐 부탁하지 말거라. 일찍 들어와서 집안일도 좀 돕고, 그리고 모레 엄마가 퇴원하기는 한다만 내일 엄마한테 다녀오거라. 엄마가 아픈데 당연히 가봐야지. 알겠어요.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같이 다녀올게요. 박 씨는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직 수술 부위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병원에 이틀이나 더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시간이 더디게 갔습니다. 박 씨는 깊은 잠을 자고 눈을 떠보니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웬일이래요? 오늘 주말이잖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여기 있으니 시간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정상으로 돌아온 건 맞네? 원래도 그렇게 깜박깜박 하잖소. 허허. 뭐라고요?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박 씨는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있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들 부부와 손주가 왔습니다. 박 씨는 손주를 며칠 못 봤다고 얼마나 보고 싶고 반갑던지 손주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어머니, 아프시면 어떡해요? 걱정했구나. 미안하다. 이젠 수술도 잘 끝났고 조금만 쉬면 된다고 하네. 그동안 병 걸렸으면서 우리 애 봐주신 거예요? 손은 잘 씻고 만지신 거냐고요? 우리 애한테 옮겼으면 어쩔 거냐고요? 박 씨는 아들 부부가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는 아픈 시어미가 보이지 않니? 이 수술 자국이 안 보이냔 말이다. 옮기는 병 아니니까 걱정 말고 가보거라. 옮았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 애 아프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손주 데리고 나가 있거라. 어서. 박 씨는 손주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는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재미난 구경인 것처럼 보고만 있던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는 그렇게 아이 생각한다는 게 집은 돼지우리로 만들고 밤마다 술 마시고 애를 돌보지도 않는 게냐? 누구 때문인데요? 일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머니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뭘 알아요? 애 조금 봐줬다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돈도 안 보태주면서 뭐가 그리 큰 소리세요? 너네가 한 짓들이 얼만데 그새 있고 또 돈 타령이니? 참네. 남들은 좋은 아파트도 턱턱 사준다던데 아파트 반값도 안 되잖아요? 무식하면 말을 말던가. 박 씨는 뜻하지 않은 말싸움이 길어지자 목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부위를 감싸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데려다가 이 정도로 살게 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뭐가 어째? 기회를 줘도 못 잡아놓고 집안 다 말아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썩 나가래도. 어이가 없네?
당신들이 나 며느리로 데려온 건 당신들 선택이었지. 내가 구걸이라도 했나? 자기들끼리 악이 있다니까 신나서 들떠서 난리더만.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뭐라고? 너 우리 손주 진우 아이가 맞기는 한 거냐? 이 할망구가 노망났나? 며느리는 박 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손목을 두 손으로 막아보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짝! 커다란 방망이 같은 손이 며느리의 뺨에 날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넘어졌고 고개를 든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자신을 어떻게 할 것 같은 표정의 남편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네가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긴 말도 필요 없다. 너처럼 되먹지 못한 애를 가족으로 더는 둘 수가 없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못한 것이 아들을 저 따위로 키워놓은 거고 가장 후회하는 것이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다. 네가 들고 온 것만 챙겨서 그대로 나가거라. 며느리가 들고 시집온 것이라고는 아이뿐이었습니다. 손주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았던 남편은 손주도 안 볼 생각이었을까요? 남편은 박 씨가 괜찮은지 한참을 살펴보더니 마음을 추스르는 듯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진우 태어났을 때부터 들어놓은 적금이 이제 내년이면 만기일 듯한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되었네. 네, 처음에는 당신 모르게 들었었는데 나중에 당신이 알게 되어 덕분에 30년이란 세월을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 회사가 잠시 어려울 때가 있었지. 그래서 생활비를 제대로 못 줬었는데 당신이 매일 어디를 나가는 거야. 쉬는 날도 밤낮도 없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몰래 따라가 봤더니 낮에는 가사도움 일을 하고 새벽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더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당신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회사를 일으키려고 나 역시 악착같이 노력했었지.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한 돈으로 진우 적금을 유지하고 이놈이 사고 칠 때마다 나한테 말하지 않고 해결한 것이잖소.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가 다시 안정이 되었을 때 생활비를 더 넉넉히 줬잖아요. 일도 그만하게 하고 진우 적금에 넣으라고요. 나 역시 아들놈이 잘 살기를 왜 바라지 않았겠소. 비록 사고는 치고 다녔지만 내 아들 내 핏줄 잘 살길 바라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소. 언젠간 이놈이 정신을 차려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날만을 생각하고 살았건만 이놈이 지 부모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날려먹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 자식 간의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뭐가 있겠냐 했더니 오늘 보니 내가 이 시간부터 천륜을 끊어야 할 것 같소. 남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아이들 주려고 모은 5억은 이제 우리 여행도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씁시다. 한평생을 자식만 생각하느라 너무 힘들지 않았소. 이제는 당신 인생에 당신이 제일 중요하니 나와 함께 못해본 것 다 해봅시다. 박 씨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편의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보고만 있던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며느리 손을 잡아 끌어 둘이 같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내치시면 손주는 어떡하시려고요? 저희 진짜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제발 아이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엄마, 미안해. 엄마는 나 못 버려. 우리 없이 못 사는 사람이잖아. 제발, 제발. 남편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다. 너희는 이미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 오늘 일을 평생 후회하며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 자, 지금 당장 너희 세 식구는 나가거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면 경찰을 부를 것이야. 남편은 정말로 아이들을 내쫓았고 손주도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의 손주 사랑은 대단했지만 아이를 부모 곁에서 떨어뜨려서는 안 될 일이고 아들 부부처럼 망나니같이 자라서도 안 되니 부모님 곁에서 함께 어려움도 겪어보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박 씨는 이제 두 사람만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며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남편과 박 씨는 크루즈를 타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유럽을 순항 중입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